뉴욕은 지금 공포에 빠진 시민들의 아우성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뉴욕 지하철 곳곳에서 지하철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지하철 플랫폼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밀어 선로로 떨어뜨리는 일명 서브웨이 푸싱 때문에 뉴욕 시민들은 벽에 붙어야 살 수 있다며 매일매일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는 뉴욕 시민들과 언론에 빗발치는 요구에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미국 대통령은 해결책은 한국에 있다며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았길래 미국의 조사단들이 은밀하게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지 조사 끝에 미국 정부의 과감한 결정까지 놓치지 말아주세요. 미국에서 온 사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킴이에요. MIT 공과대학 도시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죠. 세계적 권위자이신 로버트 윌슨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도시교통 인프라를 연구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하지만 연구와 미국 교통 현실의 괴리는 충격적일 만큼 너무나 컸는데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 지하철의 충격적인 실태예요. 매일 아침 연구실로 출근하는 길은 제게 작은 도전이었어요. 지하철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불안감이란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제 마음도 함께 졸여지곤 했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얼마 전 아침 러시아워 때 정말 아찔한 일을 겪었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해서 승객들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CCTV도 제대로 없고 비상벨도 작동하지 않아서 승객들은 그저 다음 역에 도착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어요. 제 룸메이트 제시카는 더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늦은 밤 지하철역에서 돌아오는데 한 남성이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려고 했대요. 다행히 주변 승객들이 도와줘서 큰일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제시카는 밤에는 절대 지하철을 타지 않아요. 대신 비싼 우버를 이용하죠. 청소년들의 위험한 장난도 심각해요. 얼마 전에는 제가 탄 열차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객차 사이에서 지하철 서핑을 하더라고요. 정말 아찔했어요. 실제로 지난달에만 해도 이런 위험한 장난으로 2명의 청소년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한테 있어 미국의 지하철이 얼마나 더 최악인지 느끼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때의 무력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 겨울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연구실에서 논문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길이었죠. 당시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한파주간이었는데 그날따라 지하철이 유난히 붐볐어요. 브루클린으로 가는 A라인을 타고 한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객차 안에 불이 꺼졌어요. 처음에는 잠깐의 정전이겠거니 했는데 기차도 완전히 멈춰버렸고 에어컨과 환기 시스템까지 모두 멎어버렸어요. 한밤중에 지하터널 한가운데서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100명도 넘는 승객들이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다 보니 금세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창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었죠. 비상등은 고작 10분을 버티다가 꺼져버렸고 객차 안은 완전한 암흑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10살 정도의 소녀가 제일 먼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숨이 막혀요 하면서 계속 우는데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앞쪽에 계시던 노인 한 분은 천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임산부도 있었는데 그녀 역시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죠.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어요. 기관사와의 통신도 두절됐고 비상벨은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았죠. 지하철 내 와이파이나 통신도 안 됐어요. 말 그대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쯤 멈춰 있는지, 언제쯤 구조가 올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죠. 누군가 스마트폰 플래시로 객차 안을 비춰보니 승객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창백했어요. 1시간이 지나자 체감 온도까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였죠. 난방이 끊긴 객차 안은 점점 냉동고가 되어갔어요. 누군가 이제 여기서 죽게 될 거라고 울며 흐느끼는 소리에 객차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가장 끔찍했던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승객이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뉴욕 지하철의 전력 시스템 대부분이 80년도 더 된 거라고.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요. 결국 2시간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그날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해요. 특히 그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 노인분의 고통스러운 숨소리,
그리고 한기와 어둠 속에서 느낀 절망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21세기 뉴욕의 현실이라니 절망적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대형 사고가 있고 나서도 시스템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년 된 전력 설비, 작동하지 않는 비상등, 끊어진 통신, 모든 게 개선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었죠. 지하철을 탈 때마다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요. 이런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세계 최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연구실에서는 매일같이 최첨단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의 혁신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정작 제가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은 100년 전에 멈춰 있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했죠.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도시 교통 인프라인데 매일 이런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논문에서는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100년 전 시스템의 한계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좀 복잡한 심정이에요. 어릴 때부터 미국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자랐거든요. 부모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 지하철 문제를 연구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정전 사고 이후 뉴욕 지하철의 실태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곤 했죠. 범죄율이 작년보다 22.6%나 증가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게 정말 뉴욕의 현실이 맞나 싶었어요. 특히 지난달 브롱크스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정말 충격이었는데요. 제가 자주 이용하던 노선이었거든요.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갑자기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한 거예요. 한 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다는데 그날 이후로 그 노선은 유령 열차가 됐어요. 출근 시간에도 승객이 절반으로 줄었다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퀸즈라인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한밤중에 한 여성이 플랫폼에서 밀쳐져서 선로에 떨어졌거든요. 다행히 빠른 신고로 큰 사고는 막았지만 범인은 아직도 잡지 못했대요. CCTV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 퀸즈라인 사건 이후로 모든 게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개입이 정말 본격적이었어요. 그분이 SNS에 올린 첫 글을 봤을 때의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뉴욕 시민들이 매일 목숨을 걸고 지하철을 타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미 해답을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평소에 과격한 발언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의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11년간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찍어온 서울 지하철 영상이었어요. 깔끔한 역사, 첨단 시스템, 그리고 모든 승강장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스크린도어까지. 영상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겼는데 댓글들을 보니 다들 저처럼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늦은 밤이었는데 갑자기 윌슨 교수님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연구실로 긴급하게 와달라고 말이죠.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교수님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연구실에 도착해보니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하시더라고요. 연방교통부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해달라고 하셨대요. 그리고는 제게 이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한국계라서 선택하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실제로 뉴욕 지하철의 문제점을 매일 겪고 있는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도시 교통 시스템 전문가라서 이론과 현실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나오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올라왔어요. MIT 연구진이 한국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뉴욕 지하철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어라 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갑작스럽게 등 떠밀리듯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강남역에서 처음 마주하게 될 그 광경이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거라는 걸요. 인천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거든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완벽한 시스템이 존재할까?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있긴 할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죠. 그리고 MIT의 연구팀을 대표하는 임무가 버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해 절 마중 나온 그를 발견했을 때 모든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어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누군가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공항 입국장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계신 분을 보는 순간 오마이갓,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완벽한 수트 차림에 180cm는 될 법한 키, 지적인 눈빛을 가진 남성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사라킴 박사님 맞으신가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김도윤입니다. 목소리는 또 왜 이리 좋은지 자기소개를 하던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영어도 너무 유창해서 깜짝 놀랐죠.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길에서 묻어나는 매너와 프로페셔널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그의 곁에서는 시원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듯했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그는 저에게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교통국에서 3년간 근무했던 경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지하철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고 이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비슷한 그의 커리어에 왠지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한국 교통의 중심지인 강남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그는 제가 뉴욕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어요. 특히 그 끔찍했던 정전 사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정말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도 예전부터 뉴욕 지하철의 노후된 시스템과 심각한 치안 문제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렇게 그와의 지루할 틈 없는 대화 끝에 강남역에 도착한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지하철 특유의 답답함이나 불쾌한 냄새가 전혀 없었거든요. 도윤 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역사에 최첨단 공기청정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의 스마트 환기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죠. 각 역사의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자동으로 환기량을 조절하는 건 물론이고 에너지 효율까지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요. 그가 안내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제 입에서 자동으로 감탄사가 나왔어요. 완벽하게 설치된 스크린 도어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거든요. 투명한 유리를 통해 열차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유리문에 막혀 열차가 들어올 때 부는 매서운 바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 너무 감탄스러웠어요. 아마 여자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할 거예요.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나부끼지 않고 멀끔한 내 모습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 마음을 읽은 건지 그 순간 도윤 박사님이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 미소를 보는데 민망하면서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있죠?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말투에서 묻어나는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11년간 단 한 건의 자살 시도도 없었다는 통계를 설명할 때는 그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죠. 한국도 지난 역사에서 지하철 교통에 많이 부족했던 점들이 있었고 가슴 아픈 사고들도 있었지만 그 아픔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는 시스템에 구멍이 없도록 한국은 최선을 다해 연구했다고 했어요. 역사 내부를 둘러보면서 그의 말들이 사실이었단 걸 느끼게 되었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완비되어 있다는 것,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까다로운 시설이 실제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배치시키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역 근처 카페에서 쉬는데 도윤 박사님이 제게 질문을 하나 던지시더라고요. 김 박사님은 왜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게 되셨나요? 그 순간 그분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평소에는 잘하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어린 시절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겪었던 정체성 고민부터 MIT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까지 말이죠. 그는 그저 조용히 경청해 주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모습에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고충도 제가 바라는 것들도 신이 나서 제잘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도 자신의 견해를 덧대 설명을 해주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전문성과 열정이 동시에 느껴지는 목소리.
그리고 한 번씩 제 질문에 답할 때마다 마주치는 눈이 심장이 간질거리면서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해 하루 종일 조사를 하면서 전 두 가지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어요. 하나는 물론 미국보다 훨씬 앞서 발전해 있었던 한국의 놀라운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마도 도윤 박사님의 모든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전문성, 배려심,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까지. 아마 그를 알게 된다면 그에게 반하지 않을 여자는 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조사를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답은 단순히 기술적인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걸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배려와 헌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의 열정. 도윤 박사님이 보여주신 한국의 노력, 그 모든 것이 답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도윤 박사님과 통합관제센터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날이거든요.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밤새 설레서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호텔 욕실에서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대충 묶던 머리도 몇 번이나 다시 만지고 MIT 연구실에서는 한 번도 안 했던 메이크업도 하고 뉴욕에서 떠나기 전에 급하게 산 블라우스를 입어보면서 이러면 너무 티나나 하고 수십 번은 거울을 보면서 고민했죠. 아침 8시 약속 장소인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도윤 박사님이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어제보다 더 단정한 수트 차림에 까만 머리카락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게 저도 모르게 심장이 또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목소리는 또 왜 이리 좋은 건지 그의 목소리에 가슴이 또 설렘과 기대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함께 지하철 통합관제센터로 향하는 길. 그는 오늘 보게 될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는데 솔직히 그 내용보다 설명하시는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씩은 신난 아이처럼 보이기도 했죠. 관제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놀라움과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마치 나사 통제실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벽면 가득 펼쳐진 대형 스크린들, 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제어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24시간 감시하는 전문가들의 모습까지. 제가 알던 뉴욕의 낡은 관제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우리의 눈은 절대 감기지 않습니다. 도윤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곳은 정말 서울 지하철의 심장부였어요. AI가 실시간으로 모든 역사와 열차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그 기술력은 제가 MIT에서 연구하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거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이었어요. 누군가 승강장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면 AI가 즉시 감지해서 경보를 울리고 가장 가까운 역무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거예요. 도윤 박사님이 실제 테스트를 보여주셨는데 발생부터 대응까지 걸린 시간이 고작 40초.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설명을 이어가던 도윤 박사님이 제 어깨에 살짝 손을 대면서 모니터를 가리켰는데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붉어진 얼굴을 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며 설명에 집중했죠. 실시간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는데 솔직히 그의 목소리보다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AI가 각 역사와 열차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열차 배차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덕분에 한국은 출퇴근 시간대, 대기 시간이 평균 38% 감소했다고 해요. 데이터를 설명하시는 그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두근거림을 넘어 이젠 사랑스러울 지경이었죠. 관제 시스템 설명을 마치고 나서 도윤 박사님이 점심 식사 얘기를 꺼냈어요. 한식은 어떠냐고 조심스레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한국 음식은 부모님 집에서나 가끔 먹어본 게 전부라 살짝 긴장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도윤 박사님이 미리 예약해 두신 곳이 있으셨더라고요. 서울역 근처의 고급스러운 한식당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전통 가옥을 개조한 듯한 실내 인테리어부터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메뉴 고르는 걸 한참 망설이고 있을 때 도윤 박사님이 추천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양해를 구하니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AI 시스템의 충격도 잠시 잊어버릴 정도였죠. 궁중 비빔밥과 갈비탕이 테이블에 놓였을 때의 그 감동이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어요. 도윤 박사님이 비빔밥 비비는 법을 알려주신다며 고추장을 조심스레 넣어가며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섬세한 모습에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첫 입을 먹는 순간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과 신선한 나물들의 맛이 어우러져서 평생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갈비탕은 더 놀라웠어요. 그가 갈비탕에 국물부터 한 숟가락 먹어보라며 권해주었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부드러운 갈비 육질은 물론이고 진하면서도 깔끔한 국물 맛이 뉴욕의 어떤 고급 레스토랑과도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식사하는 내내 그가 각 음식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어요. 각 나물의 효능부터 조리법까지 음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들으면서 전문가로서의 그의 면모를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수정과를 권해줄 때는 이미 배가 부른 상태였는데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면서 마시는 수정과의 계피향이 묘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저는 잘 먹었단 인사와 함께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도 다 잘하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죠. 그랬더니 그가 수줍게 웃더라고요. 사실 저와의 식사 시간에 어떤 말이든 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이죠. 그는 다음에 또 다른 한식을 추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다음에라는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두근거릴 뿐이었죠.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처럼 이 음식들도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정교함과 섬세함이 숨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의 설명을 들으며 또 즐겁게 식사하는 내 모습을 그리고 있었단 것을 말이죠. 오후에는 그와 함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살펴봤어요. 화재, 지진, 테러 등 모든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AI와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더라고요. 시연을 보여주는 그의 전문적인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가는 걸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시스템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역사에서 화재가 감지되면 즉시 인근 열차 운행이 조정되고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며 대피 경로가 자동으로 안내되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 모든 게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요. 그가 자신있게 말했던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전문가로서의 사명감, 시민을 위하는 진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은 따뜻한 미소까지 하루 종일 시스템을 살펴보면서 전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째는 뉴욕이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 첨단 시스템보다 더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였죠. 연구원으로서의 제 이성과 한 여자로서의 감정이 묘하게 섞여가고 있었어요. 그는 퇴근 시간대 지하철 문화도 함께 관찰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생각에 살짝 설레는 마음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오후가 되면서 서울의 지하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산했던 역사가 점점 사람들로 채워지는데 신기하게도 혼잡해질수록 더 질서정연해지더라고요. 뉴욕 같았으면 이미 아수라장이 됐을 텐데 이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강남역 플랫폼에서 본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데도 사람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여진 무용수들의 군무처럼 질서정연했어요. 플랫폼 바닥에 그려진 줄 표시를 따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두 줄로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죠. 특히 놀라웠던 건 열차가 도착했을 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먼저 내리는 승객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도윤 박사님께 어떻게 이런 문화가 정착됐는지 여쭤봤더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임산부 배려석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분홍색으로 특별히 표시된 좌석인데 이 자리는 절대 일반인들이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임산부 한 분이 탑승하자 주변 승객들이 먼저 알아보고 자리를 안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진정한 시민의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지하철의 청결도는 당연히 완벽했어요.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퇴근 시간인데도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한 번은 외국인 관광객이 실수로 음료수를 쏟았는데 순식간에 주변 시민들이 휴지를 꺼내 닦아주고 영무원이 오기도 전에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저녁 8시쯤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 때였어요. 그가 이태원에 있는 분위기 좋은 루프톱 바에서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당연하다며 웃으며 따라 나섰어요. 서울 의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루프톱 바, 캔들라이트와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었어요.
와인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저는 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조금 들뜬 모습도 보였죠. 그에게 이 루프탑도 저와 함께 오기 위해 알아본 건지 물어보자 그는 쑥스럽다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의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번 조사가 끝나도 계속 연락하고 싶다고, 저에게 한국의 더 좋은 다른 곳들도 보여주고 싶다고 말이죠. 그 수줍은 목소리에 제 마음도 자꾸 설레더라고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니 호텔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다고 말이죠. 그 메시지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번 한국 출장이 단순한 연구조사를 넘어 제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3개월, 제가 작성한 연구 보고서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대통령이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시작된 관심은 곧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죠. 뉴욕시 의회에서 684억 달러 규모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승인됐어요. 100년이 넘은 신호체계를 완전히 새로운 무선통신 기반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노후화된 설비들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사고율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거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맨해튼의 10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산 문제로 반대가 많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보고 모두가 공감했어요. 11년간 자살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통계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150개 역사의 게이트도 현대화하기로 했어요. 한국처럼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동 개찰구를 설치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역사 내 범죄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였던 환경 측면의 변화도 시작됐죠.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을 85%까지 줄이는 게 목표예요. 전기 동력 시스템 교체, 역사 내 친환경 설비 도입, 한국에서 본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을 많이 참고했죠. AI 기반의 통합 관제 시스템 도입도 결정됐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윤 씨가 철도기술연구원의 전문가로서 1년 동안 MIT에서 이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을 맡게 되었거든요. 혹시 그를 부르는 호칭에서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사실 도윤 씨와의 관계가 특별해졌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매일 밤 영상통화로 이어오던 대화가 어느새 더 깊어졌고, 이제는 그분이 보스턴으로 오신다고 하니 가슴이 설레네요. 뉴욕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처럼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완벽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철학을 배우면서 우리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거든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면서 생각해요. 앞으로 10년 뒤 이곳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한국에서 본 그 놀라운 광경들이 뉴욕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그와 함께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게 지금은 그저 설레기만 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이 현명했던 만큼 뉴욕 지하철 범죄율도 한국만큼 줄어들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살아김 박사님과 김도윤 박사님의 좋은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네요. 두 사람의 사랑도 따뜻하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는 감동 2스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